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세상은 점점 나빠져 가는 것만 같아요. 공기가 오염되고 있고요. 동식물들이 죽어나가요. 기후가 변화되고 있고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가 늘 이슈가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는 내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죠. 화학물질로 인해서 기형아이가 태어납니다. 기아로 허덕이는 아이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뉴스기사 언론을 통해서 매일이 멀다 할 정도로 듣고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왠지 기분 나쁜 뉴스 같습니다. 힘이 빠지고요. 부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세상을 살아갈 동기부여를 잃을 수도 있겠죠. 저는 비관주의보다는 낙관주의가 어차피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훨씬 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미래, 더 나은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란 녀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미래가 없고 꿈이 없다면요. 살아갈 동력을 잃기도 합니다. 간혹 자살을 꿈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라 말합니다.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든 순간이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이성적 낙관주의자라는 책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찌 보면 환경주의자들 그리고 비관론자들을 향해서 뼈 때리는 일침을 날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마냥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 그리고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세상은 눈에 띌 정도로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지속적인 성장, 번영, 그리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있죠.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간의 삶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더 나아지고 있다는 측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리고 비관적인 사건 사고들을 쏟아냅니다. 그건 어찌 보면 언론 입장에서 활동하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하루 정부에서 의미 있는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양국이 엄청난 큰 이윤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기사는 서울 모 지역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량한 시민 5명이 길거리에서 죽어요. 어떤 기사가 더 이슈화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언론과 대중들은 자극적인 기사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위험에 대한 뉴스를 더 좋아합니다. 돌이켜보면요. 지난 100년간 인류는 유례없이 발전을 해왔고요.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일을 바라보고 더 욕망하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빛과 불이라는 이 도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집단 지능을 통해서 개인들의 노하우를 하나로 엮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발명품들이 나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팩트풀리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 향후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좋아질 거란 얘기를 쏟아내고 있죠. 발전 과정에서 당연히 어떤 문제들이 발생은 하겠지만 더 나은 기술들을 통해서 또 해결해 나갑니다. 극빈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음식을 가스를 사용하여 조리하고요. 방바닥이 아닌 침구를 위해서 잠을 청하고요. 맨발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고요.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저 멀리까지 걸어서 우물까지 물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는 수도관을 통해서 어느 곳에나 상하수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삶을 사는 그런 단계에 진입한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발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것 중에 하나가 큰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이게 더 잘 보장된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서 1인당 소득이 4배, 성장률이 2배에 달한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흔한 예시가 바로 멕시코 그리고 나이지리아입니다. 이런 곳들의 특징은 명확하죠. 경제적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법치, 교육, 공공기관의 청렴도 지수가 너무나도 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약을 다루는 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좀 즐겨보는 편인데 예를 들면 나르코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를 한번 보세요. 영화 속에서 단골로 나오는 나라들이 정해져 있죠. 바로 멕시코 그리고 콜롬비아 뭐 이런 남미 같은 나라입니다. 마약 제조는 남미에서 하고요. 유통은 멕시코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건 남미에서 많이 만드는데 소비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부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독재 형태 이렇게 될수록 국가는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죠. 그 피해 또한 막심했습니다. 정부가 커지면 조직이 비대해지죠. 비대해진 조직에는 기본 예산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부패는 더욱 심해지겠죠. 과도한 부동산의 규제가 과연 옳았을까? 청년과 장년층 일자리를 위해서 임시직 공무원 자리를 늘린 게 과연 맞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가 개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포퓰리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빈곤층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최근에 어떤 정부의 성향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역효과도 분명히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 중산층이 더 부자로 되는 사다리를 거저 차버리는 이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친환경주의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부분들은 사실 정치와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한 번 정도는 바라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입니다. 친환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뭔가요? 유기농입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억지로라도 사먹는 유기농 말입니다. 사실 유기농법을 유익 있게 살펴보면요, 오히려 더 많은 노동 그리고 살충제가 쓰이고요,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화학 비료를 쓰지 말자는 주장이죠. 주기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겨요. 그리고 지력 회복을 위해서 자갈, 그리고 모래, 그리고 생선 등을 보태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물을 가지고 따로 생선을 잡는 과정을 추가하게 만들죠. 그리고 살충제를 덜 쓰다 보니까 오히려 생산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땅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땅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이런 공간이 부족해지는 이런 시점 속에서 농사를 지을 땅이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유기농법 찬성자들에게 이 책의 저자 매트 리들리는 따끔한 충고를 해요. 자신들은 MRI 대신 청진기를 쓰는 의사에게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왜 농부들에게는 작물 재배하는데 1930년대 기술을 쓰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인가요? 이건 되지만 저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번에는 기후변화 그리고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 이런 부분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인류는 화석연료로 인해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게 맞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에너지원이 화석연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이유 역시 화석연료 그리고 증기기관 덕분이죠. 산업혁명에서 촉발된 이 전문화라는 거는요, 인류에게 이례적인 편의성 그리고 풍요로움을 선사합니다. 일반적인 시민들도 루이 14세가 누렸을 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루이 14세 때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때는 모든 게 인간의 노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식사를 대신 만들어주고 불빛을 제공해주고 이동수단을 제공해주는 거는요, 왕이나 누릴 수 있는 사치였다는 겁니다. 루이 14세가 국정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던 거, 본인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는 어쩌면 타인의 노동을 활용한 덕분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음식 만들고 이런 것들도 노동 효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한 끼 차리는데 보통 3시간 정도 걸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왕들은 아시겠지만은 반찬을 막 10개, 20개, 30개씩 두고 먹기 때문에 요리사들이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4시간, 5시간씩 요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아낀다는 건요,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활발해지면서 인간의 삶이 풍족해지는 구조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화석연료를 사용을 중단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화석연료 대신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의 시나리오는 아마도 이와 같을 것 같아요. 해안가에서는 곳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서고요, 풍력 발전소는 육지의 10%를 뒤덮고요, 태양열 패널이 스페인 국가 크기만큼이나 필요하고요, 바이오 연료 재배 면적은 런던 광역 수도권 18개를 합친 크기만큼 필요합니다. 아마 바닷가에는 파력 발전기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늘어서야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지 않나요? 책에서는 이 광경에 대해 굉장히 잔인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이지 우리 개개인들, 그러니까 나 자신, 여러분들에게는 큰 이익을 주지 않아요. 국가 예산을 받고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실질적인 혜택을 우리는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매트 리들리의 이성적 낙관주의자를 읽어보시려고 했던 분들이시라면 오늘 리뷰가 아마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두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와 사실을 들어 쓴 책이라 반박의 여지가 없다. 친환경주의자, 환경보호론자들에게는 조금 미안하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